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보유액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액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을 정의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굉장한 중요한 개념인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하고 정부만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외화 자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IMF에서 규정한 정의인데, 이 정의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과연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맞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한 건 했지만은 그걸 바로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건 부동산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달러라든지 유로화를 가져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러나 유로화는 외환보유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죠. 외화를 벌어오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외화도 외환보유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돈을 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외화도 외환보유액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화당국인 정부하고 한국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그 외화를 외환보유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는 외환보유액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과연 그럼 왜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관리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1997년 생각나는 게 있죠.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차입했던, 단기 차입했던 돈이라든지 또 기업도 해외에서 차입을 했었죠. 이제 그 돈을 갑작스럽게 갚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로 차입해서 기업에 장기로 투자를 해줬어요. 빌려줬기 때문에 바로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갚지 못하면 부도유익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또 정부가 갑작스럽게 부도위기에 몰렸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140원 내지 50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갑자기 1달러에 800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수출하는 수출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200원이라고 했을 때는 1달러 수출하면은 1,200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갑자기 상승해가지고 1달러에 800원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달러 팔아도 800원밖에 못 얻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출에 큰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환율이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안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가 2008년 기억하시죠?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바로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상당히 일시적이지만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 이러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금융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신용도.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기업을 해요. 또 은행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그래 해외에서 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신용도가 좋으면 이자를 조금만 내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용이 나쁘면 해외에서 돈을 꽂을 때 어떻죠? 이 은행에 대출하면 부도가 날 염려가 많다. 그러면 그 기회비용으로 이자를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신용도가 좋으면 차입을 할 때 예를 들어 옛날에 10% 이자를 냈는데 뭐 5%만 내도 된다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직접 기업들이 해외 채권을 발행할 때도 쿠폰 이자를 낮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AA 입니다. AA. 가장 높은 단계가 트리플 A거든요. 이제 세계 평가 기관이 있죠. 무디스, S&P, 피치 세 개 기관이 있는데 공이 세 개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AA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한 단계 낮아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단계가 낮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한 원천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37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여비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러한 외환보유액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산, 국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유하고 증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이 부분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초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대외 거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업자가 기업이 수출을 해요. 그 수출을 많이 하면 이제 외화를 그냥 달러라고 가정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업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도 외환 시장이 있어요. 그럼 달러가 넘치다 보면은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달러가 너무 넘치니까. 대신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화가 전에는 1,200원 per 달러였는데 만약에 달러가 늘어나면은 결국 원화 가치가 강세가 돼서 800원, 500원 만약 내려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수출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넘쳐나는 달러를 흡수로 사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그럼 무슨 돈으로 사느냐? 근데 한국은행은 무슨 은행이죠?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본원통화인 화폐를 발행을 해서 주고 달러를 사게 됩니다. 그 달러가 바로 뭐냐면 가장 원초적인 외화 자산, 외환 보유액의 원초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외화 당국은 두 개라 그랬죠. 한국은행하고 또 어디라 그랬죠? 정부. 그럼 정부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를 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원화를 조달할까? 결국은 원화를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외평기금, 원래 말로 하면은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럼 채권 시장에서 이걸 채권을 팔죠. 그러면 이제 원화가 조달이 되겠죠. 그 원화를 가지고 시장에서 외화를 흡수하게 사게 되는 겁니다. 그 외평기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하나는 원화표시 채권.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원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외화표시 채권을 해외에 발행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국내에 어떤 기업이 외화가 부족할 때 해외 채권을 발행하면 달러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돈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외국환 평형 기금에서는 원화 채권을 발행을 하지 않아요. 왜 발행하지 않냐면은 발행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 공적 관리 기금이라고 있어요. 다른 정부 기관인데 그 기금에서 그 외평 기금 대신해서 원화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원화를 조달한 다음에 이거를 외평 기금에서 빌려요. 빌려서 또 시중에서 원화 그 달러를 사거든요. 그럼 정부 전체로 보면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하거나 정부에서 조달한 외화를 외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외화 자산 외에 IMF 포지션이 있죠.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IMF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IMF가 있죠. 국제통화기금. 그러면 우리도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거든요. 그러면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출자를 할 때 뭘로 출자를 하느냐? 두 가지로 출자를 해요.
하나는 원화 표시, 우리 원화를 출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환성 통화라고 해서 외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SDR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또 외화 표시, 그 교환성 통화, 달러라든지 유로로 이렇게 납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IMF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냐면 우리가 납입한 교환성 통화는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원화로 납입한 거를 자기들이 교환성 통화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납입한 거는 결국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IMF가 이렇게 교환성 통화로 바꾼 두 가지 형태, 합쳐서 리저브 트랜스퍼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외화 자산을 나중에 외화 보유고로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IMF가 각 출자국에 그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차입을 해요. 달러를 차입을 하면 그것도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IMF에 이렇게 융자를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합쳐서 IMF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 포지션은 뭐냐면 우리가 위기 시에 우리 거잖아요. 교환성 통화. 그래서 외환 보유액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SD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DR이라고 하는 것은 Special Drawing Right. 다시 말해서 출자국인 한국에서 IMF로부터 특별히 인출할 수 있는 가상 통화를 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자할 때 그 쿼터만큼을 그냥 IMF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사시에 SDR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DR은 뭐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6개, 5개 통화의 바스켓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째, 미 달러와 그 다음에 엔화, 유로와 파운드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년 10월에 위안화 있죠? 위안화가 SDR의 구성 통화로 편입이 됐어요. 한 퍼센테이지가 한 10.9% 정도. 그래서 이러한 5개, 5개 통화의 구성을 해서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3,800억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외화 자산이 한 7% 차지를 하고 있고 그 IMF 포지션이 우리가 한 30억 달러, 한 0.8%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DR이 한 17억 달러 정도 돼서 한 0.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가 있어요. 골드도 외환 보유액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차고 있는 지금 이게 반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 외환 보유액은 아니고 이거를 정제를 합니다. 정렬을 해서 99.9%의 순도로 해서 하나의 그 골드바, 조그마한 골드바가 굉장히 큰 골드바거든요. 그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골드바가 골드로서 외환 보유액에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는 한 47억 달러의 골드를 가지고 있고 전체 한 3%.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전체 한 1.3%를 골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외환 보유액 구성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다 외환을 다 모았죠. 외환 보유액을. 그리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이제 운용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운용을 할 때 그러면 그냥 꽁돈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되느냐? 먼저 외평기금에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 뭘 줘야 되죠? 채권 발행은 뭘 줘야 되죠? 쿠폰. 그렇죠? 쿠폰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외평채를 발행했으니까 쿠폰을 줘야 될 비용이 발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어떻죠? 정부로부터 돈을 예치받았으니까 예치금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은행 개념에서 아실 게 뭐냐면은 자, 처음에 그 외화를 조달할 때 원화를 지급했죠. 번원통화를. 그러면 만약에 원화가 막 시장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증발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으로서는 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쓰는 게 뭐냐면은 채권을 또 발행을 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통화 안정 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을 하면은 그럼 대가로 뭐가 나오죠? 원화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시중에서. 그럼 원화가 이제 그 양이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환증권. 근데 통환증권이라고 채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뭘 줘야 되죠? 쿠폰, 채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화 자산을 운용하기 전에 이미 원초적으로 두 가지의 비용이 발생을 했죠. 정부로부터 예치받은 것에 대한 예치금 이자, 그리고 우리가 금융 시장에서 받았던
그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통화증권 발행한 이자가 있죠. 이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화 자산을 운영할 때는 이러한 그런 비용을 고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현재 외환 보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두 번 내려간 데가 있어요. 하나쯤 뭐죠?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그때는 지금 물론 연말로 200억 달러지만 거의 제로였어요. 그때 한국은행에서 최종 대부자로서 이런 기업이라든지 은행 또 국가에 돈을 이렇게 이제 빚을 이렇게 갚아줬는데 결국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부족해서 IMF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그 부도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외환 얘기를 IMF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서 IMF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갚았다. 그래서 IMF 시대라고 하고, 그런 IMF로부터 차입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엄청 노력을 했죠. 혹시 금모으기 운동하세요? 그 당시에 금을 모았어요. 반지, 목걸이 막 모았죠.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수한 곳에 정년소에 정년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외환 보유와 같은 골드바를 만들어서 빚을 갚았어요. 그런 노력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2001년에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게 됐어요. 그냥 5년 만에 그냥 1,000억 달러 넘게 됐어요. 그리고 2006년에 2,000억 달러, 2005년에, 그리고 2011년에 3,000억 달러를 넘게 됐어요. 이렇게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 외환 보유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8위로 되어 있는데 5월 말 기준으로는 9위로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외환 보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중국 있죠? 중국이 지금 얼마냐면 3조 달러, 외환 보유가 3조 달러.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0분의 우리 한 10배 정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불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2015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고가 거의 4조 달러였어요. 4조 달러.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될 거라 자꾸 막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헤지펀드가 어떻게 되죠? 막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더 위안화가 약세가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은 결국 달러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죠. 4조 달러의 달러를 시장에 막 팔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가 늘어나니까 위안화가 안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를 쓰면 1조 달러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환율의 방어라는 게 외환 보유액과 엄청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액 3,800억 달러는 현재 이러한 것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적정 외환 보유액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그 외환 보유액을 어떻게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기술적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가서 어떤 펀드 매니저라든지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든지 투자회사라든지 은행에서 이제 외화 자산을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외환 보유 운영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의가 있어. 아까 정의가 뭐라 그랬죠?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때 유동성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유동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상태, 그걸 유동성이라고.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그러한 그 현금화가 가능한 상태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아무리 유동성이 높지만 만약에 투자해서 100원 투자했는데 20원 남으면 안 되겠죠. 규모가 떨어져 버리고 유동성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도 같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3,800억 달러라는 규모의 대규모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부의 가치를 증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수익성을 추구해야 아까 비용이 있어요. 두 가지 비용을 최소한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익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익성하고 무엇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위험하고 관계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은 높아가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데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은 낮아요. 근데 위험한 데 투자하면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 보유액은 반드시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수익과 위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기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 어떤 플로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런 외화 자산을 운영하는 부서는 외자운용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 120명 정도의 직원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조직이죠. 그럼 연초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짠 다음에 은행 안에 있는 다른 주요 부서들과 함께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다시 분석을 한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또 자문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저희 은행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외환 보유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범위 안에서 이제 직원들이 바로 투자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을 사거나 팔 때 이걸 자금 미체를 하든지 회계처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하는 절차. 그리고 각 단계마다 다 리스크 관리를 해서 위험을 넘지 않도록 항시 그 한도를 정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어렵고도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전체 3,800억 달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산은 언제나 유동성을 확보를 해요. 근데 이걸 또 세 가지 나눠서 투자를 하거든요.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바로 내일이나 모레 갑자기 이제 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상 보면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이 정도 포지션은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5% 미만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거의 현금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안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유동성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기회비용이 생기잖아요. 수익도 안 나는데 무조건 필요도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5%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다 미 달러 표시로, 그리고 단기 채권, 그리고 예치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시장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출자를 한다든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익성 자산인데 한 80% 정도로 이제 수익성 자산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원칙이 들어가는 거죠.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수익성을 높이려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이거는 외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직원이 직접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 입행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이런 외자운용원에 가시면 직접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그런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 미만은 위탁 자산입니다. 위탁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주식, 지금 우리 한국은행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은 굉장히 또 리스키하고 많은 어떤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안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자산 운용사, 특히 주식에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피를 주게 되겠죠. 피를 주고 운영을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3,800억이 있는데 참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까? 막막하죠. 그럼 먼저 구성할 게 뭐냐면 통화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달러 표시 자산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할 건지, 아니 유로화 표시 자산을 얼마나 할 건지 처음에 통화를 먼저 구성을 해요. 그러면 통화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제 어떤 상품을 고를까를 결정해야 되겠죠. 크게 이제 두 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제 통화를 구성할 때는 우리는 네 가지 요소를 봐요. 첫째는 뭐냐면은 외채.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죠. 빌릴 때 과연 빌리는 돈들이 어느 나라로부터 온 외채냐, 미국에서 몇 % 빌렸느냐, 뭐 유로에서 했느냐, 그러면 그 통화 표시가 나타나겠죠. 그 비중을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 지급. 경상 지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입을 할 때 수입 대가로 무슨 통화를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화 쿼터, 영화를 수입하죠. 또 아니면 또 특허권 이런 걸 수입을 하죠. 그랬을 때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하느냐, 이런 그 통화 구성이 있겠죠. 이것을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그 국제 투자자들이 어떤
통화 표시 채권들을 사느냐 파느냐 이게 다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통계 요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도 외화 자산을 운용하는데 어떤 통화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네 가지 팩터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그 통화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렇게 됩니다. 2016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은 70.3%를 미달러로 가지고 있어요. 미달러. 그리고 이제 29.7%는 나머지 통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2012년에 얼마였어요? 미달러화가 포지션이 57% 정도 됐죠. 그러면 2013년, 12년 이후로 계속 미달러 포지션이 늘어났죠. 자, 왜 늘어났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었죠.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특히 미국 페드 있죠. 페더럴 리저브. 그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그 당시에 금리가 페드 펀드 레이트가 5.25%였는데 0%로 내렸어요. 0에서 0.25%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고 달러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까지 공급했냐면 4조 5천억 달러를 지금 시중에 공급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푸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는 개인은 쉽게 낮은 금리로 거의 저금리로 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들도 22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그 EU EMU를 사용하는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 있죠. 거기다 똑같이 이러한 정책을 했지만 그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가 미국보다 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 환율이 달러보다는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 자산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자연스럽게 달러 쪽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유로 지역이 경기가 더 확대돼서 유로 통화가 강세가 되면 유로 포지션이 더 늘어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통화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통화 안에서 어떤 채권을 살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채권이 뭘까요? 안전한 채권. 정부채죠, 정부채. 정부채인데 브라질 채권이에요, 미국 채권이에요? 러시아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채권도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채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채권, 아니면 일본 국채라든지 독일 채권,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유동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외환보유액이 적을 때는 대부분 이런 국채에만 투자를 했어요. 국채 중에서도 거의 트리플 A급 국채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전하고 유동성이 크면은 수익이 낮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비용이 있었죠. 아까 정부로부터 예치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고 통환증권을 발행한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하다 보면 결국 네거티브 캐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정부채나 이런 쪽에 안전한 동행을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뭐가 생기죠? 그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더 나온 수익에 투자를 했더라면 돈이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우리는 정부채만 투자하냐?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외환보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수익이 높은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위험을 더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 상품을 다변화해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상품을 구성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익성을 높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BS 마지막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모든 자산을 원화로 원화로 환산을 해요. 그러면 원화가 약세로 갈 때 자산이 늘어날까요?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자산이 늘어날까요? 1달러에 1,200원 할 때하고 1달러에 800원 할 때하고 어느 쪽이 더 커질까요? 원화로 하면 약세가 될 때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때 환율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16년 말 현재로 보시면 재밌어요. 자, 정부채가 몇 %죠? 36.9%죠. 그 주식이 한 7.7%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정부채가 72% 차지했어요. 그럼 그 당시 2003년 만에 72%면 어떻게 되죠? 거의 안전한 데만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로 계속 정부채 비중은 적어지면서 다른 채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 투자 상품을 다변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굉장히 그 힘든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통화 비중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떤 채권을 살 건가도 비중을 만들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 투자자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미달러화에 어떤 채권을 살 건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아마 배우셨겠지만 그 SAA라고 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의 절차를 통합니다. 최종적으로 최적 자산 배분 과정을 거쳐서 이거 딱 맞추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운용 기준이라고 그래요. 운용 기준. 벤치마크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왜 이러한 벤치마크가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3명 아주머니가 계세요. 밭에 가서 이제 그 수박을 샀어요. 5,000원에 샀어요. 세 사람 다. 그래서 시장에 팔았는데 한 아주머니는 6,000원에 팔았어요. 얼마 벌었어요? 1,000원 벌었죠. 잘했죠. 근데 다른 아줌마는 2,000원 벌었어요. 7,000원에 팔았어요. 다른 아주머니는 8,000원에 팔았어요. 3,000원. 그러면 세 분 다 절대 수익은 다 1,000원, 2,000원, 3,000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 남은 아주머니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전체 시장으로 전체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6,000원 판 아주머니는 결국은 1,000원 벌었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1,000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아주머니한테는 언더퍼폼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머니는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3,800억 원이라는 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구멍가게식으로 그냥 가서 팔아서 1원 벌고 2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중앙은행도 이런 그 똑같은 국채 채권이나 금융시장에서 이만큼 벌어들이는데 우리는 이만큼 벌었다고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용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한국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그럼 어떻게 짤 거냐? 운용 기준을 보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획 파트에서 리스크를 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 예를 들어서 운용 기준에서는 정부채를 30%를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실제로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한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리얼 실질 포트폴리오는 운용 기준 포트폴리오가 다르겠죠. 그럼 다른 것에 대한 위험은 누가 책임을 져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그 운용 기준은 가만히 놔도 안 변해요. 그냥 쭉 가요. 연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온 수익률이 한 2%였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운용했는데 막 변형을 하죠. 한개 내에서 이제 바꿔요. 이렇게. 그걸 운용 지침이라고 해요. 그걸 막 바꿔서 투자를 했더니 3% 수익을 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만약에 시장을 잘못 읽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거꾸로 갔다면은 손해가 나겠죠. 1%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한 두 가지의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나 가장 쉬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수익률 곡선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만기가 길수록 예를 들어 10년째 채권하고 1년째 채권하고 어디가 수익률이 더 높겠어요? 10년째가 당연히 높겠죠. 1년째가 더 수익률이 낮겠죠. 다시 말해 왜 그럴까요? 기회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채권을 사고 있으면 딴 데 못 쓰잖아요.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야 10년째 투자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항상 우상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어떨 때는 수익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수익률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무슨 관계가 있죠?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만약에 10년째 채권의 가격이 앞으로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 만약에 수익률이 평소보다 떨어졌다고 하면은 1년째 가격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원래 우상향의 수익률인데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생각을 해요. 아, 앞으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안 나올 것 같다. 안정적으로 발전될 것 같다. 그러면 장기채 채권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가 아니라 그 반대로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얻기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10년채를 사겠어요? 팔겠어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바로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어떻게 돼? 뭘 사겠어요? 1년채를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포지션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하고는 달라지겠죠.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10년째 그냥 그 포지션으로 이렇게 1년째 가는데 우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제 앞으로 금리 수익률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그냥 10년째를 그냥 팔아버리고 이제 1년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용어로 말하면은 벤치마크 대비 10년째를 팔았기 때문에 포지션은 숏이라 그래요. 숏 포지션을 취했고 그 다음에 1년째는 애드했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이 늘어났다고 해서 롱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려고 예상을 하면 롱 숏엔드 그리고 숏 롱엔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포지션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근데 만약에 그게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년채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벤치마크보다는 돈을 덜 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수익률에 대한 그 시장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1년채를 팔고 10년채를 사겠죠? 10년채를 롱을 취하고 1년채를 숏을 취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5년, 뭐 2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항상 시장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수익률이 변할까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섹터 전략이 있어요. 자, 정부채하고 비정부채가 있어요. 자, 정부채하고 비정부채하고 어느 쪽이 더 위험이 덜해요? 정부채가 훨씬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채 발행할 때 쿠폰 이자가 비정부채보다는 낮겠죠? 정부채에 똑같은 10년채를 발행했을 때 정부채는 1% 이자를 주면 비정부채는 아마 2% 이자를 줘야 될 거예요.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1%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시장이 움직여서 갑자기 스프레드가 확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더 벌어질 거다 하는 것은 어느 쪽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스프레드가 막 벌어진다면. 비정부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비정부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스프레드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비정부채를 빨리 팔고 정부채를 사겠죠. 앞으로 떨어질 거는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올라갈 거는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오르락내리락함에 따라서 그거를 그 투자를 달리한다는 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건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행에서는 2001년 이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한국은행 서울 본점에서 모든 자산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국제금융시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라짜 분계선이 있죠. 처음에 열리는 그 시장이 어디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시장, 호주 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면 어디죠? 도쿄 마켓, 동경인 시장에 와요.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홍콩. 한국 서울에서는 그 데이타임, 리얼타임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호주 시장에서부터 한 싱가포르 시장 정도, 이 정도는 커버를 하는데 실제로 그 런던 시장은 런던 오픈이 8시, 아침 8시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는 그 시간이 오후 4시가 돼요. 그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데 한 8시간 지속이 되면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더욱이 뉴욕 시장은 어떻게 되죠? 런던 오픈 후에 5시간 후에 오픈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 오후 9시 돼야 뉴욕 마켓이 열려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나이트 데스크를 운영해서 그냥 온라인 해야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2001년 9월에 한국은행에서는 뉴욕에다 데스크를 설치했고 그 다음 2002년 5월에 런던에 데스크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모든 국제금융시장을 리얼타임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을 올리려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없이 리스크를 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외환보유고 다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4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예요. 당연히 시장 리스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죠? 금리가 변동하겠죠. 그 다음에 환율, 주가 3가지가 변동을 해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체계적 위험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 기준을 주어지고
그리고 투자자는 반드시 어떤 변동 허용 기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통화별, 상품별 한도도 다 정해주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뭐냐면은 아주 최악의 상황, 어떤 금융위기 상황이라든지 부도위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결과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투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다 데이터를 받아서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리스크. 신용 리스크란 뭐죠?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그 자체의 상품.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제 10년채, 브라질 정부채 10년채 이런 상품.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발행한 기관. 미국 정부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죠. 아니면 포드 자동차 회사, 그 발행 기관. 이런 기관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하고 우리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만약에 상품이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러시아 채권을 샀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만기에 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리스크. 그리고 이슈어가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못 받게 되겠죠. 또는 거래 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그걸 거래 처리가 안 되어버리면 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래 기관이라든지 또 상품, 또 거래 상대, 또 이슈와 발행자에 대한 신용도를 딱 한정을 했어요. 싱글 A 이상의 채권만 투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 기관도 한쪽 기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거래 기관에 어떤 한도를 주고 있어요. 한쪽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에 이제 항상 그 디폴트, 어느 정도 디폴트가 난 거를 계속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어떤 디폴트 확률을 계속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금화 가능한 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기관에서 한 1억 달러, 한 1,000만 불 정도의 발행을 했어요. 그거 하고 미국 정부에서 100억을 발행한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유동성이 많겠어요? 100억 발행한 쪽하고 1억 발행한 쪽하고. 100억 발행한 쪽이 훨씬 유동성이 크겠죠. 그 발행하면 언제든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소규모로 발행을 하면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모가 적으면 채권을 팔려고 해도 나 비싸게 못 사겠다. 왜냐하면 딴 사람 못 팔기 때문에 나는 스프레드를 벌려서 네가 100원에 당신이 100원에 팔고 싶지만 나는 50원에 사겠다. 그러면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 발행자의 발행 규모 이 정도 이상은 발행을 해야 되는 것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채가 가장 유동성이 크죠. 그래서 정부채는 최소한으로 이만큼은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용 리스크가 있어요. 운용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내부적인 요인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 이런 모든 걸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딴 데로 가게 되겠죠. 아니면 해킹을 당해가지고 북한이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런 백업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게 운용 리스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적 리스크라고 해요. 인적으로 만약에 투자자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좀 문제가 생길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부 3,8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운영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환보유액은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자산임과 동시에 뭐죠? 우리나라 국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계획하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